네, 존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주식 투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뭐 유러피언 드림이라든지 뭐 로망이라든지 하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기업들은 뭐 그냥 명품 기업들 하나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유럽은 뒤쳐졌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독일, 프랑스 금융이 엉망이에요. 스위스 망하잖아요. 미국은 금융을 중요시 여겼는데 유럽은 그 금융에 중요해서 지금도 금융 도이치뱅크 거의 망했잖아요. 없어요. 그 유럽도.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금융이. 그러니까 유럽은 관광 수입 아니면 명품.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다 있죠. 제조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만 발달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오죽했으면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국까지 모든 걸 다 갖춘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데는 한국, 타이완, 중국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금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금융산업이 발달이 되죠. 근데 전부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동안 좀 부동산에만 들어갔잖아요. 그게 좀 뼈 아픈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일본과는 다르게 거기서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센티브를 주는 게 미국처럼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업들이 매칭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가 확실하게 선진국형으로 되든가 그것만 된다 그러면 또 기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있게 하느냐 대신에 그 기업은 그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근데 답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액션에 옮기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유럽 방금 뭐 말씀드려서 또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유럽의 약간 그 노동 유연성 이런 것도 좀 미국에 비해서 경직된 측면이 좀 있죠. 많죠. 근데 한국이 제일 경직돼 있죠. 노조가 상당히 좀 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노조도 노조지만은 한국은 그 예를 들어 너무 무리한 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52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노동자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얽매이게 돼요. 특히 금융산업에서는 52시간제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금융기관은 뭐예요? 생각하는 직업이잖아요. 또 투자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52시간 하는 건 너무 안 맞는 거죠. 50.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얘기가 되죠. 내가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라 그러면 얘기가 되죠. 근데 내가 금융산업에 종사하는데 52시간이라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면서도 일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생각과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해서 그런 규제는 그런 정말 공공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그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지만 금융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금융도 지금 그 똑같이 그런 경직된 그 노동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뽑잖아요. 2년마다 또 뽑기 싫으니까 또 교체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외국 자산운용사라든가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금융산업이 한국에 이제 아시아 총괄을 두고 싶어도 그 노동법 때문에 못 들어와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CEO가 언제 구속될지 모르잖아요. 잠재적인 범죄자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결국 노동자를 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에 들어오면 거기 취직을 한국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걸 배우죠. 금융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시아의 그 헤드쿼터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인해야 돼요. 우리가 금융 허브가 되려면 우리만 갖고는 안 돼요.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 돼요. 그걸 잘하는 나라가 홍콩하고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외국 그 금융기관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한국은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노동법의 아주 그 경직성이에요. 아무튼 빨리 이 노동법도 잘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또다시 이제 주식 얘기 좀 해보자면은 삼성전자의 최근에 그 주주 환원 뭐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뤄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많이 벌었던 잉여현금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을 한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 결정이 갖는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중요성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그걸 리드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게 굉장히 센티멘탈 면에서 저는 삼성 이슈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이제 선진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배당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처럼 이 사회가 독립성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요새 보니까 주주총회 때문에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경영진을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되려면 분쟁이 많아야 돼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면 제일 나쁜 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대부분 뭐 적대적이건 아니면 뭐 그 적대적이 아니건 M&A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M&A가 막 일어나,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 샀고 또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를 공격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사서 상장 폐지한다든가. 맞아요. 네. 그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사고 또 한국 기업도 또 외국 기업 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 어떤 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 쫓겨나고, 미국은 일어나지만 한국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경영을 못하면 쫓겨나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선진 시장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그게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또 경영진 분쟁이 일어나야 되고, 서로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잘한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훨씬 더 활기를 띠죠. 근데 사실 미국은 이미 이제 그렇게 선진화된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그런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온 거거든요. 현금은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가, 그리고 자사주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동안은 그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근데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30년 내내 외국 투자가들이 와서 일본 기업들 왜 이렇게 주가가 싸냐, 너네 왜 노력을 안 하냐. 근데 일본 기업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2, 3년 동안 어때요? 일본이 많이 올랐죠. 엄청 변했어요. 잃어버린 뭐 30년을 드디어 극복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똑같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경영진들이 외국 투자가들의 조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프라이스 북이 1 미만인 회사들은 그 한국보다 더 심해요.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프라이스 북이 왜 1 미만인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이 1 미만으로 거래되는 거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너무 싸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옛날에 부끄럽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네. 한국도 그랬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주식 가격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경영진은 경영만 잘하면 되지 왜 주가에 신경을 써? 그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죠. 주주들의 돈을 받았는데 주주들이 가난하게 되는데 거기에 책임을 안 지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나를 믿고 주주들이 나를 투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은 10,000원에 들어왔는데 주식 가격이 5,000원이다. 그러면 경영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그런 문화가 변해야 되는 거죠. 또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금달러보다 주식이 안전자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렇죠. 금을 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든가 주식을 산 사람보다 금을 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그 나라 경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제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내 돈이 산업자본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금에 투자한 사람이 돈을 더 벌었다? 그거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잘못된 거죠. 내 돈이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은 결심에 돈을 벌려고 해서 그게 더 커져야 되는 거지 당연하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금을 샀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돈을 더 벌었다. 그런 그 경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죠. 내 돈이 산업자본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또 이제 존니의 부자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찾는 ETF로 이 커버드 콜 ETF를 또 말씀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 커버드 콜을 사라는 게 아니고 커버드 콜을 설명한 거죠. 커버드 콜이라는 거 이런 거다. 근데 이제 커버드 콜은 젊은 사람은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연세가 드신 분들 그걸로 생활비를 써야 되는 분들은 고려할 수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거 분배금에 그렇게 큰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오히려 이제 그 분배금 줄 돈으로 차라리 재투자를 해서 그렇죠. 네. 자산을 불려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활비를 쓰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난 계속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했다 그러면 커버드 콜도 나쁘지 않다고 보죠. 또 자녀들의 사교육비 중 50만 원씩만 투자를 했더라면 최소 6억 원이라는 목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어떤 종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1년에 7%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S&P라든지 뭐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7%는 충분히 버니까. 네, 그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은 그 장기적으로 보면 7%는 훨씬 더 높게 수익률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국영수 점수 맞추는 그 돈을 쓰면은 장기적으로 그 아이가 부자 되는 거랑 점점 멀어지죠. 경쟁력도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돈도 없을 거고 또 부모도 돈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우리 사교육에 쓰는 돈이 가장 전형적인 자본의 경직성이에요. 그 돈이 산업자본으로 들어와야 되죠. 우리 아이들 창업자본으로 써야 되고 그게 1년에 30조예요. 그 30조가 아이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창업자금이라든가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사고에서 좀 바뀌어야 돼요.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될 거다. 좋은 대학교 가면 부자가 될 거다. 그 공식은 완전히 깨졌어요. 절대로 이제 그 공식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부자가 될 거다 하는 거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네, 홍춘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뭐 정말 중요한 때 나오셨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잘 가다가 사실 2월 달에 들어오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2월 말에 갑작스럽게 이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하고 나서 글로벌 자산 시장,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 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지금 국장보다 나스닥 100을 사는 게 뭐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코스피 지수 밸류에이션 상에 좀 비싼 측면이 있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오른 것도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뭐 우리가 매력 없다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싼 것 같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좀 싼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AI 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네. 우리의 그 판단 영역을 벗어난 이 경쟁에서 지면 끝장이다라는 그 공포감 속에 벌어지는 투자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또 있고 네. 자기들 내도 이번에 메타가 사람 그렇게 많이 자르면서 AI 투자 규모 더 늘리겠다고 좀 발표하고 보셨잖아요. 사실 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계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요새 사칭 문제 말도 못하게 심각한 거 아시죠? 진짜 유튜브도 엄청 심각해요. 예, 진짜. 그걸 네. 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래픽이든 뭐든 저렇게 이제 리딩방, 사설 리딩방 운영하겠다고 저렇게 날뛰는 애들이 트래픽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 트래픽에 목숨 걸고 뭔가 광고 수입을 더 받기 위해서 저짓거리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투자를 하면 저렇게 될까? 도대체 얼마나 AI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크면 저렇게까지 사이트를 저런 좋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면서까지 지금 쥐어짜고 있을까? 돈이 없구나. 누가 하나가 망할 텐데 근데 뭐 어디가 망할지는 그건 정말 모르는 거라서 왜냐하면 금리가 잠깐 오르다 말고 또 내려가면 안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알 수 없는 거다. 그냥 저는 8대 빅테크 맨날 이야기하는 그 8대 빅테크 중에 어디 하나 망할 때가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최근 BOA, 골드만삭스 등 월가에서 2008년 금융 위기 직전과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비슷하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뭐 유가 급등과 사모대출 부실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네요. 그 사람들이. 네,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네. 골삭부터 뭐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등등 전 세계 나노라는 전략가들 불러가지고 뭐 그냥 정기적으로 들었어요. 네, 맞추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 왜? 그냥 잘생긴 마케터들이에요. 아. 그냥 뭐 일 터지면 갑자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닮았다.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걸 사야 된다 결론은. 뭐 이제 아. 마케팅하는 거죠. 어.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사모대출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되게 예전부터 예, 그 나오더라고요. 미국 은행들의 그 비은행 금융기관, 그러니까 사모펀드뿐만 아니고 모기지나 소비자 대출기관 등등에 대한 총 누적 익스포저가 얼마냐면 1.8조 달러밖에 안 돼요. 미국 GDP가 얼마냐면 30조 달러잖아요. 상상해 가세요? 아니 5% GDP 5% 조금 넘는 거기다 그것도 전부 사모대출도 아니고 딴 데까지 포함된 거 중에라면 이쪽 사모펀드들 대출 중에 부실화가 되고 있는 거는 많아봐야 진짜 1조에서 2조 달러 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미국 GDP 30조 달러에서 보면 뭐 3에서 6% 사이잖아요. 반면에 그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GDP가 한 15조 달러 정도였는데 그때 최대 손실이 얼마였냐면 4조 달러였거든요. 25% 정도 GDP 손실을 입었어요. 그런 거랑 지금 이걸 비교한다라는 게 와, 그냥 정말 사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냥 불황이지. 얘네 망하면서 불황이 올 수 있다. 전 뭐 그거 반대 안 하잖아요. 고유가 오면서 사모펀드들 얘들 대출 번호나 금리 전부 다 차익금리 좀 이렇게 연동 대출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이거 레버리지를 닫습니다. 아. 요 사모펀드 대출에 내가 1조 달러짜리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5천억이 고객들한테 받은 돈이고 5천억이 대출이에요. 레버리지를 써서 운영하거든요. 레버리지를 쓰는데 그 레버리지 비율이 되게 낮아요. 100%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대출들이 뭐 고정금리로 잘 안 했을걸요. 금리 앞으로 내려간다고 봤을 테니까. 그럼 변동금리 대출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금리 올라가고 변동금리 대출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 생기고 수익성 나빠지면서 펀드 환매론 나면서 망하는 데 나올 수 있죠. 동의. 그거랑 글로벌 금융위기랑 뭔 상관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에 관련된 대출들이 앞으로 줄어들어서 AI 기업들 8대 AI 빅테크 중에 대출 받다 이제 넘어지는 애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면 뭐 그럼 뭐 노프라블럼. 근데 그거 망한다고 왜 대공황이 오지? 그러니까 불황이 온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전혀 내가 완전히 뭐 일시적인 불황 올 수 있다고 아까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대불황이잖아요. 대불황의 특징이 뭐예요? 그 고대 금융기관이 망하는 게 대불황이에요. 그러니까 대공황, 대불황 이런 이야기가 달라면 뱅크런 나면서 은행이 시스템으로 중요한 은행이 망하는 게 크라이시스, 이 대공황, 디프레션입니다. 근데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 우리 몇 년 전에 뭐 실리콘밸리 뱅크런, 뭐 실리콘밸리 뱅크런 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공화국은행인가 리퍼블릭 뱅크런. 근데 나라 망했어요? 불황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그런 작은 금융기관들 망하는 건 시시때때로 있는 일이죠. 우리도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2010년 저축은행 뱅크런 나잖아요. 근데 그때 나라 망했어요? 오히려 성장률 플러스 나고 좋았죠. 그러니까 그게 금융기관 망한다. 망할 수 있지. 특히 사모펀드 같은 데들이야. 하루에도 몇 개씩 열리고 없어지고 하는데. 해지펀드들, 그 수많은 해지펀드들 얼마나 많이 문 닫는데.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냐? 그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그렇게 크냐? 연쇄적인 도산을 가져올 정도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이야기 안 하고 막 와 2008년이랑 차트 비슷해 막 그래. 이게 다 미국의 투자 은행들도 사이버 레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골사 계속 그렇게 해요. 항상 보면 그 JP모건 CEO 제이원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섬뜩한 얘기를 중간 중간에 계속 해가지고. 네. 자기네는 안 망하니까 음.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위험하니까 저희한테 예금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케팅이죠. 다 마케팅이죠. 그리고 이전 인터뷰에서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이 투자 4분법 구성 자산으로 이 코덱스 200, 뭐 미국채 10년 선물, S&P 500, 금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에 잠깐 돌리고 왔는데 MDD가 한 8% 9%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뭐 그 정도에서 막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산이 4분의 3이 달러 자산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금도 해외에서 거래되는 거를 우리나라 환을 반영해서 이번에 뭐 한돈에 100만 원 다시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4분의 3이 달러 내지는 해외 자산이다 보니까 국장에서 손실 난 거를 환율로 많은 부분 완화를 해주고 또 미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는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손실률은 크지 않으니까 환에서 수익 났고 금도 뭐 다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투자 4분법이 여전히 좀 괜찮고 근데 이제 이번에 났던 MDD 9% 10%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투자 5분법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전부 다 20%씩 투자하는 거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 미국채까지 하고 나머지 20%를 CD ETF를 사시면 됩니다. CD EPF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예금을 그걸로 ETF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중도 환매할 때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자를 다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CD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냥 또 1년에 연 뭐 수수료 해봐야 0.1%?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리밸런싱용 자금으로 한 20% 정도를 연 이자 2.5% 받으면서 그냥 은행 예금 하듯이 CD로 투자를 해놓으면 이렇게 이번에 우리나라 장 고점에서 한 20% 폭락했을 때 리밸런싱 재원으로 그걸 쓸 수 있죠. 그러면 더욱더 MDD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들어가는 순간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수익률은 좀 내려가죠. 그렇지만 뭐 꼭 매년 뭐 몇십 프로 벌어야 되나요? 안 깨먹는 것도 실력이고 투자잖아요. 중요하죠. 네. 남들 깨먹고 있을 때 필요를 흘릴 때 또 난 리밸런싱 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